자, 사회지문 114쪽. 천천히 잘 읽어주세요. 잘 들어. 소비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형태의 광고물을 접하고 살고 있다. 일단 논의 대상은 광고인 것 같아. 광고가 직접적일지 광고에 관한 걸지 모르겠는데 아까 잠깐 살펴보니까 광고를 지각하거나 감각하거나 뭐 그런 내용들이야. 야, 광고를 접하며 살고 있다가 뭐야? 광고에 노출돼 있다. 혹은 광고 없이 사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야. 그러나 동일한 광고물을 접하면서도 서로 똑같이 지각하지 않는다. 지각이라는 단어가 나왔네. 그지? 그러니까 동일한 광고물을 보면 누구나 다 똑같이 생각해야 되잖아. 그러지 않는다는 거지. 지각이란 일단 개념 설명에서 지각이란 우리가 주위 세계를 보는 방법을 지각이라고 말할 수 있대. 그러면 이것을 개념을 설명했다는 건 개념 정의한 거고 개념을 정의했다면 우리가 좀 그걸 한 번이라도 더 보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이게 지각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사람마다 똑같이 지각하지 않는 거겠지, 그지? 이거 다른 걸로 쉽게 생각하면 뭐라 그래? 관점, 시선, 시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두 사람이 똑같은 조건 하에서 같은 자극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것을 밑줄 쳐볼래? 어떻게 선택하며 어떻게 조직하고 어떻게 인식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필요와 가치 기대에 따라 다르다. 생각해봐. 내가 지금 사고 싶은 물건에 대한 광고를 보면 얼마나 집중해서 보는데 그런데 나랑 관계없는 물건이면 거의 스쳐가 기억도 안 나. 이게 바로 여기 있는 거야. 그걸 선택하는 문제, 조직하는 문제, 인식하는 문제, 해석하는 문제에 따라서 이 달라지는 건데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기대한 거와 다르냐 같으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지각한단 말이야. 자, 그러므로 지각은 개인이 자극을 의미 있고 또 밑줄 쳐야 돼. 의미 있고 일관된 세계의 상으로 선택, 조직, 해석하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지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하고 다르게 광고물에서 우리가 광고물을 지각한다는 건 그 광고의 대상을 의미 있고 일관된 상으로 선택해야 돼. 그러니까 계속해서 꾸준한 관심과 꾸준한 뭐 어떤 호기심. 그러니까 여기 호기심은 갖고 싶다는 소유욕 뭐 이런 거지. 그리고 조직해 나가고 해석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물건이 한 종류가 있는 게 아니야. 여러 종류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 각각의 물건에 대해서 다 판단을 한단 말이야. 판단하고 그게 쌓이는 거야. 어떤 물건은 선택했더니 후회가 없어. 어떤 물건은 품질이 좋아. 어떤 물건은 디자인이 좋아.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쌓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광고물, 즉 소유하고 싶은 그 물건들에 관련된 선택은 나중에 하면 어떻게 돼? 흔들리지 않지. 자,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지각했기 때문이야. 지각했다는 건 일관되게 그것을 갖다가 대상에 대해서 선택하고 조직하고 해석하는 과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별히 저 물건 사고 싶다. 그때 광고가 해야 되는 거지. 그지? 자, 감각부터 볼까? 우리가 감각은 오감이잖아, 오감. 상품의 광고 시각이지. 포장, 시각, 촉각, 상표 이것도 역시 청각일 수도 있어. 상표명은 누군가 예를 들면 화장품 중에 뭐 있지? 아리따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는 우리말이고 그 화장품 왠지 모르게 쓰면 예뻐질 것 같아. 뭐 이런 느낌 있잖아. 자, 이게 감각인데 단순한 자극에 대한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감각기관의 반응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우리가 감각으로만 광고를 접하거나 그 선택하는 게 아니야. 여기 분명히 얘기했는데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지각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감각은 오감을 통해 외부 자극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반면 자 여기부터 중요한 거지. 지각은 그러한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온 자극을 개인이 의미 있는 것으로 조직하는 과정이래. 그러니까 한 단계 높지요. 개인의 의미 있는 게 뭘까? 나한테 필요한 건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만족스러운가?
품질이 좋은가, 뭐 디자인이 좋은가, 뭐 이런 거야. 알았니? 그러니까 감각보다는 한 단계 높은 고차원적인 과정이 바로 자극이라고 생각하면 돼. 따라서 어떤 자극물이 지각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먼저 그것이 감각을 통해서 우리에 들어와 가지고 정신적 경계 속에 들어와야지만 감각에서 지각으로 이어지는 거지. 이해됐니? 감각에서 지각. 그럼 감각 없이 지각은 없는 거야. 지각을 통해 개인에게 편견이 형성되기도 하고, 편견. 그 물건에 대한 뭐 뒤에 나오지만 충성도가 너무 높아. 바꾸려 하지 않아. 이게 이제 편견이야. 이러한 지각의 심리적 편견은 이러한이 나왔으니까 개인이 편견이 형성되는 거고 감각과 지각을 통해서 굳어진 거야. 심리적 편견은 감각을 지배한다. 당연하지. 자, 선생님이 쉽게 얘기해 줄게. 마음이 있으면 다 들려. 들린다고 해서 마음이 있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거 똑같은 거야. 즉 심리적 편견이 있는 경우 감각하는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한다. 잘못될 수도 있지. 생각해봐. 내가 마음이 있으면 다 들려. 근데 진짜가 아닌데도 들릴 수도 있어. 유사한 거에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그게 지금 왜곡된단 말이야. 비틀어져 있단 말이야. 진짜하고 다르지. 그지? 그러니까 맹목적이 되어가는 거야. 자, 그 다음 문단으로 갈게. 자극을 지각하는 데 영향을 주는 소비자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자, 이거 괄호를 묶어볼까? 자극들 간의 차이를 구별하는 능력. 첫 번째. 두 번째. 하나의 자극으로부터 또 다른 자극을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 두 가지가 소비자의 특징이래. 그런데 이 소비자의 특징을 뭐로 나눠야 되냐면 기준이 있어. 기준. 자극을 지각하는 데 영향을 주는 거. 이걸 기준으로 한다면 두 가지 경향이 있다고. 첫 번째가 뭐라고? 구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하나의 자극에서 다른 자극으로 일반화. 보편화하면 어떻게 돼? 이건 보편화된다는 거는 그냥 보편이라는 건 시간하고 지역을 초월해서 무조건적인 것이 되는 거야. 자, 마케팅 자극의 효과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 중 하나는, 그럼 마케팅은 파는 쪽이잖아. 파는 쪽은 자극을 지각하는 소비자의 특징을 이용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소비자의 자극 간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느냐다. 소비자들이. 그러면 봐봐. 생각해봐. 소비자들이 자극 간의 차이를 구별하면 그 차이를 가지고 공략하면 되잖아. 이렇게 광고의 내용을 감각으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저게 뭐지 하면서 관심을 가질 거 아니야. 구별할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갖는 거지. 즉 소비자들이 맛을 구별한다든지 느낌을 구별한다든지 가격, 포장 상태 등을 통해 브랜드의 차이를 지각할 수 있느냐? 있다면 그것을 마케팅 전략으로 삼는 거란 말이야. 이건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자극을 지각하는 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첫 번째 자극들 간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냐 없냐를 확인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케팅 전략을 삼는 거야. 아직 안 나왔어. 하나의 자극에서 다른 일반화로 가는 건 이제 나오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자극을 가하면 인체의 감각기관은 활성화되고, 이건 소리로 하면 소리 데시벨을 높이는 거고, 색깔로 하면 더 자극적인 색깔을 하는 거겠지. 그지? 그리고 이것을 부호함으로써, 일반화시킴으로써 신경기관에 전달하게 된다. 이게 지금 뭐 한 거야? 감각을 통한 자극이지. 그지? 이 자극의 수준을 식욕 수준이라고 한다. 식욕 수준. 자, 쉽게 얘기하면 이게 먹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니? 식욕 수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먼저 개인이 감각을 경험할 수 있는 제일 낮은 수준을 절대 식욕. 이건 누구나 다 똑같은 거야. 사람이 어떤 대상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야, 이거 구분하기 쉽지. 눈으로 딱 보면 알잖아. 그지? 그게 바로 절대 식욕이야. 가장 간단한 거지. 예를 들면 예시 나왔다.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특정 야리간판을 볼 수 있는 거리. 야림이 뭐냐? 들판에 서 있는 간판. 우리가 초대형 간판이 있거든. 고속도로 가다 저기 보니까 들판에 있잖아. 어마어마한 큰 간판 있잖아. 그 들판에 세워놨다 해서 야리간판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개인의 절대 식욕이다. 이거는 뭐 바보가 아닌 이상, 예를 들면 시력이 안 좋지 않은 이상은 다 구분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운전자가 여러 개의 야리칸판을 지나갈 때와 같이 일정한 자극이 반복되는 조건 하에서 운전자의 절대 시격은 높아진다. 무슨 뜻이야? 광고를 자꾸 보면 더 끌린다. 그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야리칸판은 한 개 세우는 게 아니지. 중간중간에 일정한 거리마다 여러 개를 세워야지 반복적인 효과가 난다고. 절대 시격, 즉 운전자의 감각은 느리고 무뎌지는 경향이 있다. 느리고 무뎌지는 경향. 밑줄 쳤어. 이따 문제 되겠지, 그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설치된 야리칸판을 계속 보면서 1시간 이상 운전할 때 어떤 하나의 특정 야리칸판이 눈에 띄기 시작해. 그러면 드물고 거의 모든 간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된다. 이거 봐봐라. 어떤 하나의 특정 야리칸판이 특별히 눈에 띄는 경우에는 다른 게 안 보여. 이거 저기 이거를 이거 시각의 맹시 뭐 이런 거 있어. 어떤 거에 집중하면 다른 게 안 보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야리칸판 중에 하나가 눈에 띄면 다른 건 안 보인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1시간 이상 운전할 때 거의 모든 간판은 눈에 안 들어오게 되고 그것만 특정 간판만 들어오게 됐지. 그러면 광고 효과 있어 없어? 있어. 이건 뭘 갖고 한 거야? 절대 시격을 가지고 했다라는 얘기지. 이러한 감각의 적응 문제 때문에 광고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광고주들은 광고 캠페인을 규칙적으로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변화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뭐라고? 규칙적. 야리칸판을 일정한 간격으로 두는 거랑 똑같은 거지. 만약에 이거를 거리가 아니라 시간이라고 한다면 일정한 텀을 두고 기간을 두고 광고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 광고를 계속해서 본단 말이야. 그리고 저번 광고하고 이번 광고하고 뭐가 컨셉이 좀 약간 달라졌네? 뭐 예를 들면 모델이 달라졌네 이런 것까지 관심을 가지니까 보인다 그런 얘기야. 자, 다음으로 개인의 두 가지 자극을 분간할 수 있는 최소의 차이를 변별시격 주셔야지. 아까 얘기했던 건 절대시격이고 이건 보이냐 안 보이냐 같은 정말 단순한 거지만 이 절대시격은 그 다음 단계에 해당된단 말이야. 자, 배번은 두 자극의 변별시격은 절대적 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밑줄 쳐. 최초의 자극에 대한 나중의 자극의 상대적인 양이다. 그러니까 원래 광고는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야. 이를 베버의 법칙이라고 했고 이 법칙은 최초 자극이 강할수록 나중 자극이 차이가 있게 지각되기 위해서는 최초의 자극보다 더 큰 추가적인 자극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이게 바로 베버의 법칙, 변별시격을 가지고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된다. 다음에 등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베버의 법칙에 의하면 변별시격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실제 양은 최초 자극 세기에 달려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베버의 법칙 볼까? 자, 일단 여기 나온 K는 자극 간의 차이를 인식하는 수준의 정도, 그러니까 인식 수준을 말하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 질문이 뭐냐면 I가 커야 돼? 델타 I가 커야 돼? K가 커지려면 당연히 분자가 커져야지. 그렇다면 델타 I는 최초화에서 두 번째 다음 거에 차이가 커져야 된다는 뜻이야. 맞지, 그지? 왜냐면 I가 밑에 분모 I는 최초의 자극이잖아. 맞지? 그러면 두 번째 자극, 나중 자극이라서 최초가 아니라 다음 자극 다음에 최초의 자극 이렇게 해야지. 이거 원래 기간의 변동 추이하고 똑같은 거, 변화율하고 똑같은 거야. 나중 거에서 최초 거를 빼야지 분자는. 그러면 최초로 나눠주는 거지. 그러면 K 인식 수준이 달라진다. 여기서는 분자가 커져야 되니까 나중 자극이 훨씬 커야지 최초보다. 그러면 차이가 커지면 분자가 커지는 거고 델타가 커지면 밑에 I로 나누면 K가 더 커진다라는 얘기야. 자, 이게 베버의 법칙이고 제일 중요한 게 뭔데? 그러면 이거야. 최초의 자극보다 나중 자극이 커지면 커질수록 인식 수준은 올라간다. 그래서 최초의 자극하고 분자였던 나중 자극에서 최초 자극을 뺀 델타 I 값이 비례관계에 있다.
최초의 자극하고 인식 수준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럼 한편 소비자들은 자극 간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절대 식욕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하나의 자극을 통해서 다른 유사한 자극을 일반화하는 경우가 있다. 두 번째 특징이지, 그지? 일반화. 이것도 이용하는 거야. 이러한 자극 일반화 과정은 두 개의 자극을 유사하게 여길 때 일어나면 유사하다. 그렇죠? 중요한 말이지, 그지? 자극의 일반화는 유사성이 있을 때 일어나고 따라서 한 자극의 효과는 다른 자극의 효과로 대체된다. 대체는 있잖아. 이런 거야. A가 B를 완전히 몰아내고 대신 A가 B가 되는 거야. 이러면 대체야. 이걸 대체 효과라고 보통 얘기하잖아. 대체되려면 어떻게 돼? 유사한 자극이라고. 두 개의 유사한 자극이 조건이 돼야 되고 다른 자극의 효과로 대체된다 그랬어. 자극 일반화를 통해서 소비자는 각각의 자극에 대해 별도로 평가할 필요가 없어. 왜? 유사하니까. 이거 따로따로가 아니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평가할 필요가 없어져.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극에 대한 평가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다.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유사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면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간소화할 수가 없어. 비슷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 다 빼고 차이만 구별한단 말이야. 이게 이제 위에서 말한 대로 두 번째 자극에 해당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자극 일반화는 유사한 거고 그러면 별도로 평가할 필요가 없으니까 간소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 마케팅에서는 브랜드 충성도와 브랜드 충성도 1번, 두 번째 브랜드 수단화 2번 개념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자극 일반화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마케팅 전략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알았지? 그래서 첫 번째 절대 식욕과 두 번째 변별 식욕을 얘기했고 변별 식욕은 최초 자극하고 나중에 자극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인식 수준은 올라간다는 베버의 법칙을 얘기한 거야. 그 다음에 자극 일반화 과정은 두 자극이 유사해야지만 별도의 평가 없이 간소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 전략으로 브랜드 충성도와 브랜드 수단화 개념을 가지고 소비자의 자극 일반화 전략을 지금 설명하겠다는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브랜드 충성도. 자, 충성도면 열심히 사는 거지. 너는 뭐 앱등이 뭐 이런 거 있잖아. 자극 일반화의 한 형태로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특정 브랜드를 선호한다. 해당 브랜드를 반복적으로 구매한다. 즉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지속적인 선호와 만족감, 반복적 이용을 바로 브랜드 충성도라고 할 수 있다.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소비자는 선호하는 브랜드를 주변에 홍보해. 자, 그 정도야. 신제품이 나왔을 때 믿고 구매한다. 이러한 브랜드 충성도는 크게 행동적 충성도와 태도적 충성도로 나눈다. 있잖아. 이런 사회지문이 어려운 이유는 말이 어려운 게 아니야. 이제 계속해서 분화해 가잖아. 그지? 변별식욕이라고 하더니 또 브랜드 충성도 여기 지금 브랜드 수단으로 나누더니 또 브랜드 충성도를 여기 지금 행동 충성도하고 태도 충성도로 또 나눴어.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모르면 그냥 도식화해서 옆에다 살짝 메모해 놓는 것도 괜찮아. 어? 먼저 행동적 충성도 말 그대로 소비자가 외부로 표출되는 행동과 관련 있는 거지. 일정 시간에 걸쳐 여러 대안 중에서 한 가지 브랜드를 선택하여 충성 브랜드 구매하는 행동으로 기업의 직접적인 성과와 연결된다. 기업의 직접적인 성과는 뭐야? 당연히 수익과 연결되겠지. 반면 태도적 충성도는 행동적 충성도하고 달리 특정 브랜드에 대해서 애착과 호감을 가지고 있어. 미래에 해당하는 브랜드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대. 그러니까 지금 구매하는 건 아니고 다음번에 구매할 거래. 잠재적으로 기업의 성과와 연결된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그 브랜드를 계속 구매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충성 고객이 된다는 얘기지. 그게 태도적 충성도라고. 실제로 기업의 성과와 관련된 건 행동적 충성도지. 직접 와서 사주니까. 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미래 행동에 대한 의향으로 의미하는 거니까 태도적 충성도를 말하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는 태도적 충성도를 지닌 고객이 늘어나면 예비 고객이잖아.
행동적 충성도를 지닌 고객이 늘어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조건은 뭐야? 시간이 가면. 알았니? 그리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브랜드의 가치는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고객들이 늘어나기 때문이겠지. 그지? 자, 그럼 이번에 수다나 마지막 문단 볼까? 브랜드 수다나라고 그랬는데 충성도하고 좀 다르겠지. 기업의 신제품을 도입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하는 전략이다. 이는 성공적인 브랜드명을 다른 제품에 확대하여 자, 이게 브랜드를 수단화한다. 뭐 대표적인 거 있는데 좀 이따 얘기해 줄게. 어떤 제품의 기존 브랜드명을 이용하는 거야? 전혀 관련이 없지. 근데 신제품 도입 비용이 40에서 80% 줄일 수 있대. 비용을 줄인다는 건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이 늘어나는 거잖아. 아무 관련 없는데 그 브랜드를 갖다 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아쿠아 켈러는 브랜드 수단화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지각적 조건이 있음을 밝혔다. 첫째, 소비자가 그 브랜드의 고품질과 연관시켜야 한다는 거. 그 원래 브랜드와 새로 지금 브랜드 수단화한 브랜드를 고품질이라는 것으로 연관시켜야 돼. 둘째, 두 개의 제품들 간의 연결의 적절함을 지각돼야 된다. 즉, 기존 제품에서 신제품으로 논리적인 이전, 지각돼야 된대. 그러니까 정신세계 수준까지 와야 된단 말이야. 그냥 느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자극의 일반화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야지 자극의 일반화가 되면 여기 지금 말한 대로 위에서 말했지. 변별식역, 별도의 평가 없이 브랜드에 충성하게 되고 브랜드의 수단화된 걸 갖다가 같은 브랜드라고 인식한단 말이야. 지각까지 가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글은 소비자의 지각하고 그 지각의 특징을 이용한 마케팅 전략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첫 번째 지각부터 나왔지만 뒤로 갈수록 그 지각이 어떤 과정과 어떤 특징을 갖는지 얘기하면서 마케팅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마케팅 활용의 이해가 브랜드 충성도, 두 번째가 브랜드 수단화. 근데 거기에는 지각과 관련된, 감각이 아니라 지각과 관련된 그 특징을 가지고 설명했단 말이야.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까? 문제를 풀어보면 훨씬 쉬워져.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부터 볼까? 1번, 지각이 감각에 미치는 영향을 토대로 소비자가 갖는 편견의 양상을 분석하고 있다. 여기 지각이 감각에 미치는 영향? 맞았어. 원래는 감각이 지각에 미치는 영향인데, 이거 영향한다고 본문 내용에 나오지, 그지? 근데 여기 뭐야? 소비자가 갖는 편견의 양상을 분석한 건 아니지. 편견의 양상이 아니라, 이게 영향을 미쳐서 어떤 그 물건을 구매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거지, 편견의 양상을 분석한 건 아니야. 2번으로 가볼까? 이 글에서 지각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감각의 종류, 잘 나가다 3,000% 또 빠졌네. 앞에 거는 지각이 이루어지는 과정. 아까도 있잖아. 감각을 통해서 지각이 이루어진다. 정신작용. 이 앞부분은 맞았어. 근데 뒤에는 아니야. 감각의 종류 이런 거 얘기한 거 아니야. 1번도 마찬가지야. 지각이 감각에 미치는 영향. 이것도 피드백으로 있긴 있단 말이야. 이 1번, 2번 틀린 이유는 앞에 건 괜찮아. 맞았다고. 근데 뒤에 게 지금 잘못됐다. 3번으로 가볼까? 지각과 감각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소비자의 절대 식욕, 변별 식욕의 관계? 아니, 따로따로 얘기하고 있잖아. 그지? 따로따로 얘기하지. 그리고 앞에 거, 지각과 감각은 다른 거지. 그지? 감각은 오감이지만 지각은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세계에서 뭐 조직하고 뭐 그거 하는 과정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차이점은 이것도 맞았어. 앞에만 보면 혹해가지고 선택하게 될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4번. 지각과 감각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베버의 법칙을 기반으로 설명하고 있다. 베버의 법칙은 그게 아니지. 그게 변별식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공식한 거지. 감각과 지각을 능력을 높이는 내용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이건 앞뒤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5번. 지각과 감각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명했지요. 자극을
자극을 지각하는 데 영향을 주는 소비자의 특징도 얘기했고요. 식욕이란 말 나왔어. 이와 관련된 마케팅 전략, 브랜드 충성도, 브랜드 수단화까지 나왔으니까 정답은 5번이 정답이지. 그지? 내용 그대로야. 2번으로 갈게.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기억은 지각이고 니은은 감각이다. 맞지?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야. 1번. 기억은, 지각은 자극에 대해서도 개인마다 다르다 그랬지. 분명히 나오지, 그지? 똑같은 걸 보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잖아. 광고할 때. 두 번째. 니은은 외부의 자극을 오감을 통해 받아들인다. 오감각이라고 얘기했어. 맞았고요. 그 다음에 3번.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지각하기 위해서는 니은이 선행돼야 되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감각을 통해서 정신세계로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인식. 맞았고. 4번. 기억을 통해 편견이 형성되기도 해. 특정 브랜드를 선호한단 말이야. 이는 니은에 영향을 미친다. 아까 선생님이 뭐랬지? 뭐랬어? 마음이 있으면 들린다고. 맞았지 이것도. 5번. 니은은, 감각은 기억을 통해 들어온 자극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직하는 과정이다. 이게 바뀌었잖아. 니은이 아니라 기억은. 기억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감각은 포장하고 상품명 뭐 이런 거라 그랬지. 즉각적이라고 그랬어. 반응이. 지각은 그걸 통해서 조직해가는 과정이지. 알았니? 그러니까 기억은 니은을 통해 들어온 자극을 갖다가 조직하는 과정이다. 이것도 5번이 틀렸네. 정확하게.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한번 볼까? 윗글을 읽고 보기를 이해한 내용이래. 자, 보기를 읽다가 딱 떠올라야 돼.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위에 내용이. 자, 1번 볼까? 마트에서 가격이 싸고 신선한 상품을 많이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간판 광고로 제작하여 게시하였지만 인쇄 문구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사람들이 읽을 수 없었어. 그러면 눈으로 보는 게 안 되잖아. 그지? 이 사실을 인지한 마트 사장이 기존 간판 광고를 전광판 형식의 광고 간판으로 교체해가지고 상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가격을 움직이는 글자로 제시했어. 완전히 달라졌지. 그지? 그러면 앞에 거보다 뒤에 거는 더 감각을 자극하는 거지. 그지? 그러자 마트 인접한 여러 상점들이 전광판 광고 간판을 설치한 거야. 딱 떠오르는 건 뭐야? 야립 간판. 나중에 하나도 안 보여. 생각나지? 여러 상점의 전광판 형식의 광고 간판은 처음에는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의 시선을 끌었지만 시간이 흐르니까 일정 간격으로 배치돼 반복되는 전광판의 광고 내용을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게 했다. 위에 지문의 야립 광고판을 생각하면 돼. 알았니? 원래 있잖아. 광고에 개인마다 눈에 들어오는 광고가 있거든. 그거 이해는 안 보인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원두커피를 사용하는 커피콩의 가격이 상승하자 커피 전문점 S에서는 아메리카노 커피의 가격을 3,900원에서 4,100원으로 인상했어. 그러자 동네의 작은 커피숍도 아메리카노 커피의 가격을 1,000원에서 1,200원으로 똑같이 200원 올렸네. 그지? 동네 작은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던 사람들은 커피 가격 인상 소식을 접하고 커피 전문점 S와 동네의 작은 커피숍 가운데 가격 인상 폭이 작게 느껴지는 커피숍을 결정하기로 했다라고 얘기한 거야.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 1번부터 볼게. 가에서 마트의 초기 간판은 광고 효과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인쇄된 광고 문구가 사람들의 절대 식욕, 보이는 이런 절대 식욕 있잖아. 그걸 만족하지 못했지, 그지? 그러니까 눈에 안 띈 거야. 그러니까 절대 식욕과 관련 있으니까 맞는 설명. 맞지? 2번. 가에서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자 여러 상점의 전광판 광고의 내용을 미치지 못하게 된 것은 전광판 광고에 대한 사람들의 절대 식욕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것도 맞았네. 왜? 이게 안 보이는 거야. 다 여러 개가 있고 비슷하니까 안 보여. 이것도 절대 식욕이란 말이야. 보이냐 안 보이냐는 절대 식욕에 해당된다니까. 3번. 나에서 배보 법칙에 의하면 사람들은 동네의 작은 커피숍보다 커피 전문점 S 아메리카노 커피 가격 인상을 더 크게 느낄 것이다 라는데, 배보의 법칙은 있잖아. 자극이야, 자극. 최초의 자극이 중요하지, 그지? 이게 지금
배보의 법칙이 가격 인상이 됐단 말이야. 200원이야. 똑같이. 동네 작은 커피숍의 최초의 자극은 얼마였어? 1,000원이었잖아. 맞지? 근데 나중에 얼마 돼? 1,200원. 그러면 1,000원이 1,200원이 됐고 저거는 3,900원이 4,100원이 됐잖아. 똑같이 200원이 인상됐는데 사람들이 있잖아. 커피 전문점 S보다는 작은 커피숍의 아메리카노 가격이 더 크게 인상됐다고 느낀단 말이야. 최초 가격이 1,000원인데 1,000원에 20%가 오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3,900원. 자, 선생님 봐봐. 이거를 베버의 법칙을 하면 이 인식의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나 볼까? 자, 먼저 작은 커피숍은 어떻게 돼? 1200 빼기 1000. 그럼 얼마야? 200. 이걸 뭘로 나눠야 돼? 1000으로 나눠야지. 그러면 얼마? 5분의 1이니까 20%가 올라갔다고. 라고 느낀다고, 인식 수준이. 그런데 이 대형 커피숍은 4,100원에서 3,900원을 빼니까 역시 200원인데 최초의 가격이 얼마야? 3,900원이잖아. 그럼 3,900분의 200이잖아. 그지? 그러면 뭐 이건 뭐 얼마야 돼? 2로 나누면 그냥 간단하게 하면 15, 7. 17분의 1이야. 이 작은 커피숍은 5분의 1이 올랐다고 생각하고 큰 커피숍은 17분의 1이 올랐다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이 오른 게 작은 커피숍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여기 3번 지금 틀렸지, 그지? 누가 더 커피 전문점 S의 아메리카노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올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지. 가격 인상이 크게 느낄 것이다.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봐봐. 나에서라죠, 나에서. 그러면 자극이 강할수록 나중에 크게 더 높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최초의 자극이 원래 가격이 더 자금으로 200원 이상 돼도 더 크게 느낀다고. 알았니?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틀린 걸 찾는 거니까 3번이 틀렸다. 어느 걸 더 크게 느낀다고? 더 작은 커피숍. 아까 선생님 지금 여태까지 설명했잖아. 5분의 1이 올랐다고 생각하고 큰 커피숍은 17분의 1밖에 안 올랐다고 생각한다고. 자, 근데 여기 지금 잘못됐어, 알았니? 알았어? 순서가 바뀐 거야. 4번. 나에서 배버 법칙에 의하면 두 커피숍의 커피 인상분은 같으나 200원. 소비자가 인식하는 자극 차이는 최초 자극에 영향을 받는다. 원래 가격. 이게 원래 가격이야. 원래 가격 1,000원하고 3,900원. 자, 5번. 가에서 여러 상점의 전광판 형식 간판을 접한 사람들이 나에서는 커피 가격 인상 소식을 접한 사람들의 행동은 자신이 받은 자극을 부호하여 일반하여 신경 전달 기관에 전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지. 왜냐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자극을 가하면 감각기관이 활성화된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부호화된다고. 위에 그래서 나오잖아. 하나, 둘, 셋. 네 번째 문단에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 개의 광고판을 접한 사람들, 두 번째는 가격이 인상된 커피숍, 그러면 가격 인상폭을 작게 느낀다면 부호화했기 때문이고 신경기관에 전달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화시켰다고 생각하면 돼. 자, 아무튼 3번에 틀린 답은 3번이다.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볼까?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는 브랜드 충성도와 브랜드 수단하니까 보기 봐봐. 제약회사에서 소화제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대중적인 소화제래. 이것을 구입하고 복용하고 효과를 본 A는 소화가 안 될 때마다 이 소화제를 구입하고 복용하고 있다. 행동하는 거지, 그지? 소화제의 효능이 좋다고 주변에 소문도 낸대. 그래서 A씨는 B씨에게 소화제를 소개할 정도야. 평소에 제약회사의 호감을 갖고 있던 B씨는 A의 설명을 듣고 앞으로 소화제를 구입하겠대. 그래서 브랜드 전문가인 아쿠아 켈러의 견해에 따라서 소화제를 사용하던 브랜드명을 신제품의 비타민C 영양제에도 함께 사용했대. 그러면
자, 비타민C 영양제는 브랜드 수단화한 거고, A는 뭐야? 이 사람은 행동하는 고객이지 중성도가 있는 거고, B는 태도적 중성도가 있는 거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딱 떠올라야 돼. A 보면서 행동적 중성도, B 태도적 중성도. 그 다음에 비타민C 영양제를 함께 사용한 것은 브랜드 수단화한 거다. 이해됐지? 응?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까? 다 나왔어. A씨는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고객이 맞았고, 2번 A씨의 그 제약회사 이 소화제 선호는 자극 일반화의 형태를 보여준다. 아까도 얘기했잖아. 자극 일반화다라는 얘기지, 그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지속적인 선호, 만족감, 반복적 이용. 그러면 이게 바로 자극의 일반화가 된 형태라고 볼 수 있지. 이것도 맞았고, 3번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B씨 같은 고객, 태도적 충성도야 행동적 충성도를 지닌 고객이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하겠지.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 4번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소화제에 사용하던 브랜드명을 사용한 것은 신제품 도입 비용을 40에서 60%를 줄일 수 있겠군. 본문에 그대로 나오잖아. 브랜드 수단을 했으니까. 5번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소화제와 신제품 간의 논리적인 이전이 지각되어야 한다는 것보다 소비자가 사용하던 브랜드의 고품질과의 연관시켜야 한다는 걸 고려해야 되겠군. 5번은 틀렸잖아. 이거 맨 마지막 문단에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논리적인 이전이 지각되어야 한다. 이게 브랜드 수단화지. 틀렸지, 그지? 고품질이 아니라 논리적인 이전의 지각. 이게 고객들, 소비자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한 거다. 브랜드 수단화란 말이야. 정답은 5번이 틀렸어.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갈게. 마지막 A부터 E까지 바꿔쓰기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 틀린 거. 이거 뭐 문맥적음이니까 국어 문제지 진짜. 1번 한번 볼게. 1번 A는 받아들인다. 그대로 수용하는. 맞지? 받아들이다. 2번 자, B가 뭐냐면 느낀대. 차이를 느낀다. 특기를 감지한다. 안다라는 뜻이고 맞았고, 그 다음에 C번 느리고 무뎌진다. 무뎌지는 게 둔해지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D는 뭐야? ABC D 잠깐만 높아진대. 야, 높아진다고 보면 안 돼. 바로 앞에 뭐가 있어? 점점 높아진대. 뭐가? 가치가 높아진다 그런 거야. 가치가 높아진다고 한 바로 앞 단어를 조심해야 된다고. 가치가 높아진다는 건 무슨 말이야? 이게 상승한다는 얘기지. 가치가. 다시 뭐라고? 상승한다. 가치는 상승하는 거지.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 올라간다. 근데 추앙은 뭐야? 이거는 떠받드는 거야. 우러러보는 거라고. 정답은 4번이 틀렸지. 추앙하다는 떠받들다, 우러러본다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줄인다라는 얘기는 절감한다라는 뜻이야. 여기서는 비용을 줄이는 거니까 비용을 절감한다. 맞았지? 정답은 4번이 틀렸고, 4번 같은 경우에는 가치는 상승하거나 올라간다고 하고 추앙하는 건 우러러본다 그런 뜻이야. 정답 4번이 틀렸다.